네,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부동산 그냥 다들 막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단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부동산은 하나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돼.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이제 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농경민족 특유의 땅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사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절반 가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거든요. 그걸 두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이웃나라 일본인데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에요. 그 1974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땅값이 272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그 전이에요. 1970년대 초에요.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수상해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거든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오르서 또 올랐어요.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입니다. 버블의 아주 최저적일 때입니다. 어느 정도 비쌌냐면요. 일본 동경의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구라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 같은 거예요. 창경원, 경복궁 뭐 이런 거 있는 그 종로구 같은 구인데 그 지오다구 하나를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거든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70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가지 말라면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 베트남 그 현지 공장에는요, 베트남 현지 직원이 지금 벌써 몇 년 얘기인데 뭐 2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베트남 현지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달러로 350달러. 얼마 안 되네요. 그럼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 3,700달러. 10배가 넘어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이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랬거든요. 당신들이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뭐 먹고 살 것이냐. 울산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런 면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어차피 좁은 땅을 가진 땅덩어리 가진 나라에서 그냥 뭐 어디 가겠어 땅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화 되면서 이게 생각이 이제 점점 바뀌어질 수도 있겠구나. 공장에 옮겨가면 땅 수입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쌀을 수입하면 맘대로 하게 되면 땅을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필요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 없어지면 그 땅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좀 나은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네. 제조업이 뭐 스마트 공장으로 옮긴다든지 서비스로 바뀌고 그러면요. 사실 기업이 땅을 사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예.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 1974년도가 이제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그 뭐죠? 이 엔화가 버블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잖아요. 근데 저 때의 그 땅값이 100이었다는 건데 지금 7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부동산의 버블, 일본의 버블이 꺼진 거는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꺼진 거지. 그냥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버블 이전의 가격보다도 지금 더 떨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지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일본의 가구당 순자산이 지금 가구당 순자산보다 비슷해요. 왜 그러냐? 금융자산은 조금 늘었는데 그 부동산이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뭡니까? 30년 전에 그 순자산하고 지금 순자산 거의 같다는 거죠. 수평이에요, 수평. 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80%인데 뭐 앞으로 이제 얘기 많이 하겠지만은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25세에서 64세가 1,000만 명 늘어났는데 앞으로 30년 동안에 1,000만 명 줄어든대요. 네. 뭐 이런저런 일을 앞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저런 상태에서 자유롭겠는가? 뭐 일본이 극단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예. 근데 일단 저는 저 버블 상태인 272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74년도 이전에 땅값 100에서 지금 70이 됐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집이 있으면 나중에 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일본 친구 얘기를 하는데요. 동경 수도권에 2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일본 제 친구가 있는데 그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에 샀어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 피크일 때 얼마였냐? 피크가 아까 9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한 3배 올랐네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KBS에서 거기 가서 녹화 집 문제 하겠다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 똑같은 집을 보여주고 가격표를 부동산에 붙였더라고요. 일본 돈으로 300만 원, 400만 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1억 2천이 3억 6천 갔다가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간다. 그러지만은 그런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노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 어떤 상황이 돼 있을 것인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먹고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이 전제가 잘못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상도 있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모로 그런 게 비상이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러죠. 야,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지 않느냐. 그런데 경제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건 지금부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하나 생각을 바꿀 게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걸 바꾸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노후에 대형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게 과연 문제가 없겠는가. 노후에 누구랑 어디서 살 건가 하는 문제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긴 우리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규모, 보통 30평형대, 40평형대 이런 것들 많이 살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요즘은 저 같은 경우라면 근데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저 일단 혼자 살죠. 네, 네. 자녀가 있어도 네. 아마 저는 혼자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요 대답이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고요. 네. 80%가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그다음에 50% 그게 50%고 네. 30%는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아, 양로원 같은.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애들하고 같이 살다가 애들 다 나가 그다음에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하거든요. 네.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또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30년, 40년 동안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표님, 우리나라에 100살 이상 백세인이 몇 분쯤 되신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요. 주민등록상으로는 15,500명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하네요. 예, 그게 이제 잘못된 거 절반만 하더라도 몇천 명 계시는 거죠. 그럼 100살 이상 된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 옛날에 백세인들은 시골의 진안 장수 뭐 이런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사셨잖아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사모님들, 어머니들은 뭐냐면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같이 살려고.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 제 딸이 2002년에 시집을 보냈는데 2001년 되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가져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그렇죠. 벌써 나타나고.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고 가구 수가 2,020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 혼자만 가구,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의 비율이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는데 그게 2019년에는 58%, 2046년에는 71%로 늘어난대요. 일본도 몇 년 전에 60% 넘었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재개발할 때는 몇 평 늘어나지? 첫째 그게 조심할 게 하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고층에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 들어서는 고층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나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벌써 한 8년쯤 된 얘기 같은데 그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오하라 레이코라고 하고 하는 국민 탤런트가 있는데 세상을 떴거든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고독사. 예, 일본이 벌컥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보니까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 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발견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냐?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식들하고 안 살게 되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30명, 40명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재작년에 일본의 전문가 하나 와가지고 저 같이 강남의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보니까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하더라니까요. 진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자 사는 부부들, 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부부가 아니라 혼자 사는 1인 가구 같은 경우 노인들은 네. 정말 그렇죠. 사람들에게 발견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 제가 얼마 전에는 그 자료 하나를 읽었는데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 해가지고 서러마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데 있더라고요. 네.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을 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그다음에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요. 고층으로 올리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 잃었거나 이미 고층인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더 이상 뭔가 예. 폭발적인 수요가 예. 있어야 비즈니스 그렇죠. 어떤 우리나라는 지금 재건축을 못해서 난리인데 그게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예. 20년 후, 30년 후의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라도 일본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80%가요. 지진 나서 무너진대. 아, 그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남의 얘기 아니라는 게 뭐냐면 저는 지방에 가면서 지방에 벌판에 고층 아파트 이렇게 있는 걸 보면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손주들이 저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 나이 들어서 혼자 되거나 둘만 남았을 때는 어떡하냐.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나이 들면 병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화시설 가깝고 그리고 그것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깝고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왜 그럴까를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꾸 우리가 지금 젊은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어쨌건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30년 후, 40년 후에는 어떻게 내가 만약 30년 후, 40년 후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면 예.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걸 좀 감정이입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1975년에요. 네, 우리나라에 자가용 있는 집은 아주 그 재벌 아니면 없었잖아요. 네, 그때 자가용 한 대 값이요. 집값보다 비쌌어요. 근데 제가 1975년에 일본에 연수를 가서 제 태워주는 그 연수 같은 회사에 제 또래 있는데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자가용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집에 대해서도 20년 후, 15년 후 내 노후에 됐을 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니, 저는 이 본의 아니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본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작년에 네. 그 제가 사는 그 동네에서 네. 집에서 네. 이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시청에서 방문을 한 거예요. 저는 네. 이제 혼자 사니까 네. 1인 가구잖아요. 네. 집을 방문했는데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갑니다. 쪽지를 붙여놓고 갔어요. 예, 예. 그랬나 보다 그러면 신경을 안 썼어. 근데 다음에 또 온 거예요. 예. 한 3번째 왔는데도 제가 없으니까 예. 문에 메모를 남겨놨는데 꼭 시청 전화번호 직원 예. 뭐 무슨 복지과 직원 예.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예. 꼭 좀 연락 달라고 예. 뭐 이렇게 있는 1인 거예요. 가구니까 걱정이 그래서 돼요. 요즘 무슨 일이 터졌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다음 날은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담당 직원 하는 말이 예. 관내, 그러니까 시내 예. 40세 이상의 1인 가구분들은 네. 혼자 사는 분들은 전부 찾아가서 생존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독사 하셨을까봐. 네, 네, 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야, 이게 사회 문제구나. 그리고 또 만약 정말로 나이 먹어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을 때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요, 이 다른 나라보다도 몇 배 속도로 이렇게 바뀌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한번 현재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판교 타운하우스 이야기가 신문에 난 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판교 타운하우스가 10년 전인가 건축이 됐는데 그 일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설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쭉 돌아보니까 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든 그 주택 현관 사방을 통유리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밀실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게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됐어요. 인기가 없었군요.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지금 같은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더라.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그 설계사를 불러서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파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김정은 교수가 그 신문에 쓰신 거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는데 이게 5년 후에 나타날지 10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네.
보세요. 아파트 단지는 서구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처럼 대규모로 지어진 경우는 보기 힘들다.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는 특이하게도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유럽의 주거 기계가 한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도입되고 발전한 것이다. 게다가 서구에서는 실패한 기능주의적 이 집단 주거 방식으로 여겨지는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만큼 영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경우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집단 주거 시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효율적으로 도로를 내고 주위로 3, 4층 건물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죄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느냐는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아파트는 충분히 의미 있는 효율적 주거 방식이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사는 곳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고 사고 팔고 이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어릴 때 동네 집들이 쫙 있는데 저 집은 얼마고 우리 집은 얼마고 계산이나 해봅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는 강남은 얼마 그러니까 비교가 자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화폐와 똑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디에 사냐,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어떤 자기 부의 상징처럼 그렇죠. 예. 자존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문제지만 이게 예. 이제 하여튼 모든 시점을 예.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암울해진다라는 거죠. 예. 뭐 암울해지고 그것도 그러지만 하여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조상님들 산소 쓰는 장묘 문화 있잖아요. 네. 그거 바뀌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은 제가 1988년도에요. 동경에서 근무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 자료를 구하는데 없어요. 벽제를 갔더니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천안에 아는 분 통해서 모셨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일본은 100% 화장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걱정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1998년에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어요. 네.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가 됐어요. 재작년인가요? 그재작년인가? LG그룹의 구원모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화장률. 아니요. 그때 그 무렵에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88%더라고요. 와, 엄청 올랐네요. 지금은 이 산소 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화장터 구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남한강 근처에다가 본인 들어가려고 같이 공동으로 묘지를 조성해 놨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아파트에는 일어나지 않겠는가도 이거를 노후 대비 관점에서 생각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지금은 아주 철옹성 같은 우리가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뭔가에 의해서 세계적인 흐름처럼 네. 확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아까 판교 타운하우스처럼.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게 꼭 가져야 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희석이 되면은 예. 이게 투자 심리가 소비 심리가 확 줄면서 우리는 가격대가 바뀌면요. 생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벼락같이 바뀌거든요. 쏠림 현상이 강하죠. 예. 자, 우선요. 서울에 그 지금 이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그 전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국의 이 가구 수는 854만 가구가 늘었는데 주택 수는 저기 1074만 가구가 늘었나요? 그렇죠? 네. 예.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었어요. 근데 서울은 208만 가구가 늘었는데 절반 거의 비슷한 113만 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난리를 친 게 그 이유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에 이렇게 된 이유들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노인분들은 교회로 나가가지고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게 살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에요. 동경 노인들도 서울 노인들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교회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고요. 그게 우리도 좀 나타난 거예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서울만 오르니까 지방에서는 새 살고 똘똘한 한 채 서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요, 이거를 한 10년, 20년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집은 누가 삽니까? 젊은 세대들이 사잖아요. 네.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대, 30대는 이 100 몇만 가구예요, 저게. 예. 100만 가구가 줄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아, 20년. 예, 지난 20년, 40년까지. 작년까지 20년, 네. 앞으로 20년. 그 다음에요, 집을 늘려가는 사람들은 애들 생기면서 40, 50대잖아요. 네. 그 지난 20년 동안에 20대는 40, 50대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가 많느냐? 60대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 또 530만 가구가 는대요. 노인 세대는. 네. 근데 이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집이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유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집을 살 건가를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들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 20년 동안에 또 는데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170만 가구는 또 준대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뭡니까? 그 표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 친구의 주택 가격 떨어진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냐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에요. 이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근데 일본은 47년에서 49년,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네. 그 3년 동안에 4.5명에서 4.3명이 3년 계속되고 3.7명, 3.0명이 또 3년 계속해서 6년 정도로 끝났어요, 일본은. 네. 그리고 60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저출산 세대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계가 발표된 게 1950년부터인데요. 네. 6.25 전쟁 난리통에도 애를 놓으면 뭐 이렇게 났더라고요. 6명. 예. 이게 17년 동안에 50년에서 66년까지 네. 6.3명에서 5.0명. 일본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몇 년이죠? 67년부터 60년에서 73년까지 7년 동안에 4.8명에서 4.1명.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이 이 고출산 세대가요, 베이비붐 세대가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네. 금년에 지금 20만 명대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때 출생한 사람들이 다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지. 다 집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예, 상당히 많이 났었네요. 그렇죠. 그게 이 저출산 세대고, 그게 또 뭐냐면, 그렇더라도요, 또 하나 더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 사람, 이제 그때가 집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일하는 세대 있잖아요. 네. 25세에서 74세까지 지난 30년 동안에 1,000만 명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30년 동안에는 1,000만 명이 줄어들어요. 딱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누가 집을 살 건가를. 그 집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혹시 아까 일본과 같은 집값 현상이 떨어지더라도 일본은 하우스 푸어의 걱정이 별로 없어요. 빚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이 저주택 분지 부채 비율이죠. 일본은 평균이 연령대별로 보면요. 20, 30대가 제일 높아요. 179%. 빚이죠, 저게? 빚밖에 없어요, 빚밖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30년,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걸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 되면 5% 빚이 없어요. 그 제 친구도 집이 떨어져도 뭐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여기서 걱정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일 높은 마찬가지로 30대가 131번 제일 높아요. 근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83% 빚이 그냥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 사니까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10년 후, 15년 후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속출하겠는가. 그러네요. 일단 더군다나 나이가 60세 이상 직장도 그만두고 예. 안정적인 어떤 소득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거 팔아 살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래프를 보면서 미래의 어떤 시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잘못하면 노후가 정말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근데요, 드네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 내년 얘기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겁나잖아요. 어떻게 무슨 일이 모르니까. 생길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 금리가 0%대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주식을 말하면 주가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금리로 나눈 거잖아요. 할인한 거잖아요. 핑계거리만 있으면 무한대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넘쳐나는 돈과 저금리가 막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벌써 이제 재작년 봄인가요? 그 강남에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에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 단지에 45평짜리 아파트를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같이 오르니까 이거 천정이다. 그래서 20m에 팔았대요.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답니다. 지금이라도 되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는요. 예측 아니고 절대 오른다 떨어진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다만 이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원칙이라는 게 뭐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그냥 하나의 기준인데 반반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하우스부에 어떻게 되더라, 집값이 어떻게 되더라 염려는 없다. 이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야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대로 지금 단기적으로야 뭐 더 오를지 뭐 아니면 언제 내년부터 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부동산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 이랬을 때 우리 현재 구조로는 예. 남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위험한 리스크 상황에 빠져 있다. 네.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재테크가 아닌 주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네. 바라보면 네.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니까 네. 우리의 지금 그 노후를 위한 준비, 투자 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이게 패턴이 좀 바뀌겠네요. 네. 그 부동산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벌써 이제 재작년인데요. 일본에서 문고판 책으로 부동산 시대라는 책을 한 권 사왔거든요. 근데 그때 부동산은 우리는 안이불자 불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의 부자는 부채할 때 부자예요. 마이너스 동산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이제 뭐 90몇 살 되셔가지고. 근데 자녀들은 다 집이 있어요. 집을 누군가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네. 다 집이 있고 또 상속받으면 세금 내야지 뭐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니까 상속을 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라고 내놨더니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을 얹어서 내놨더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파는 겁니까? 돈 주고 기부한 거지? 이게? 그거를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연재를 쫙 한 거를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저 그걸 보면서 그게 꼭 남의 얘기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뭐 B2가 아주 열풍을 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진짜
경쟁적으로 지금 주택 사는 이 붐이 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20년 후, 30년 후를 놓고 봤을 때 위험한 행동인지를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노후 대비 관점에서 지금 모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 네.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위험성이 좀 와닿네요. 제가 노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20년, 30년 후 관점으로. 네, 알겠습니다.